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이 파고들 회사는 바로 처칠 캐피탈 코프 X, 티커 심볼 CCX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또 마침 2025년 10월 15일에 주가가 하루 만에요. 무려 5.88%나 하락해서 22.90달러로 딱 마감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꽤 큰 풍이죠? 하루 변동폭 치고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CCX 자체에 뭔가 좀 우리가 모르는 이슈가 생긴 건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CCX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한 일반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 스펙이라는 구조도 있고 또 최근에 합병 발표까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꼼꼼히 뜯어보면서 이 CCX라는 회사의 진짜 모습 그리고 이 최근 주가 하락의 의미는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표면적인 가격 움직임만 봐서는 본질을 놓치기 쉬우니까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특히 CCX? 네. 이게 그냥 보통 회사가 아니라 월스트리트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 그 마이클 클라인이 이끄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이라는 점.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같고요. 그렇죠. 스폰서가 누구냐가 스펙에서는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인플렉션이라는 양자 기술 기업하고 합병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와, 이게 또 엄청난 이야기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지금 CCX의 가치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일 겁니다. 미래 기술과의 결합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유명한 스폰서, 스펙에 나는 독특한 상장 방식, 여기에 양자 기술이라는 미래 첨단 기술까지 이 조합이 정말 흥미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정말 복잡하고 흥미로운 조합이죠. 마이클 클라인의 경성과 그의 딜메이킹 능력, 스펙이라는 금융도구가 가진 장단점, 그리고 양자 기술이라는 엄청난 잠재력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불확실성. 이 세 가지 축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일단 최근 주가 하락,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난 건지 그 배경을 좀 분석해 보고요. 더 나아가서 CCCX와 인플렉션 합병의 본질, 그러니까 스펙 구조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양자 기술이라는 게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건지, 위험은 없는 건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이걸 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실태를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CCCX. 이 회사의 정체성부터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스펙, 스페셜 퍼포스 애퀴지션 컴퍼니.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 건가요? 네, 스펙은 기본적으로 백지 수표 회사, 영어로는 블랭크 체크 컴퍼니라고 많이 부릅니다. 말 그대로 처음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오직 앞으로 좋은 비상장 기업을 찾아서 인수합병 M&A 하겠다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설립된 어떻게 보면 서류상의 회사죠. 서류상 회사요? 그럼 돈은 어떻게 모으고요? 그게 핵심인데요. 일단 투자자들로부터 먼저 자금을 모아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일종의 선상장 후 합병 방식인 거죠. 아, 일단 돈부터 모으고 시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IP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은 신탁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해둡니다. 그리고 보통 2년 정도의 정해진 기간 안에 합병할 만한 괜찮은 비상장 기업을 찾아내서 합병 계약을 맺어야 해요. 만약에 못 찾으면요? 2년 안에? 기한 내에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하거나 찾았더라도 주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합병이 무산되면 모았던 자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회사는 청산됩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 못하면 끝인 특수 목적 회사인 거죠. 하하!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 손실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물론 기회비용은 있겠지만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합병 전까지는 투자금이 신탁 계좌에 묶여 있으니까요. 이게 스펙 투자의 매력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IPO 절차,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서류 준비할 것도 많고 로드쇼도 다녀야 하고. 네,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스펙과 합병하면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상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종의 우회 상장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CCCX도 그런 과정을 거친 거네요. 실제로 보니까 2025년 5월 IPO를 통해서 무려 4억 1,400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5천억 원이 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했죠. 그리고 그 돈은 이제 합병 대상, 즉 인플렉션을 위해서 신탁 계좌에 잘 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5천억 원이 넘는 돈이 이제 인플렉션이라는 회사로 흘러 들어갈 실탄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여기서 이제 스펙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스폰서예요. 스폰서요? 네, 이 스펙을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 즉 스폰서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스펙의 퀄리티나 성공 가능성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왜 그런 건가요? 어차피 좋은 회사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좋은 회사를 찾는 안목이 중요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일단 어떤 분야에서 어떤 기준으로 좋은 회사를 찾아낼 것인가 하는 딜 소싱 능력, 그리고 찾아낸 회사와 합병 조건을 얼마나 유리하게 협상하느냐 하는 협상력, 또 합병 이후에 그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더 끌어올리고 시장과 잘 소통할 것인가 하는 사후 관리 능력까지, 이 모든 게 스폰서의 역량에 달려 있거든요. 와, 생각보다 스폰서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네요.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특히 요즘처럼 스펙이 많아지면서 좋은 비상장 기업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 스폰서의 네트워크나 평판,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믿을 만한 스폰서가 운영하는 스펙에 더 좋은 기업들이 합병 대상으로 매력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CCX의 스폰서, 아까 말씀드린 마이클 클라인, 이 사람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겠네요. 월스트리트에서 워낙 유명하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건가요? 마이클 클라인은 단순히 유명세를 넘어서 월가에서 손꼽히는 딜 메이커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규모가 큰 인수합병이나 자금 조달 딜을 구조화하고 성공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죠. 아, 혹시 그 유명한 전기차 회사 루시드 모터스 상장시킨 것도 이 사람 작품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마이클 클라인의 처칠 캐피탈 시리즈 스펙 중 하나였던 처칠 캐피탈 코프 4, CCIV와 루시드 모터스의 합병이었죠. 당시에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딜로 평가받습니다. 아하, 그런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더 믿고 투자하게 되는 거군요. 이 사람이 하면 뭔가 다르겠지 하는 기대감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그런 과거의 성공 경험, 특히 루시드처럼 혁신 기술 기업을 발굴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킨 경험은 투자자들에게 단순한 명성 이상의 강력한 신뢰를 줍니다. 마이클 클라인이라면 이번에도 뭔가 대단한 기업을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합병 이후에도 회사를 잘 키워나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CCX가 단순한 서류상 회사, 빈 껍데기 회사가 아니라 마이클 클라인이라는 유능한 조타수가 이끄는 가치 창출 플랫폼으로 인식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투자자들은 사실 CCX라는 그릇 자체보다는 그 그릇에 어떤 귀한 내용물이 담길지, 그리고 그 내용물을 담아올 사람의 능력을 보고 투자하는 거군요. 네, 핵심을 잘 짚으셨습니다. 스펙 투자는 본질적으로 스폰서에 대한 투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물론 스폰서만 보고 묻지마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스폰서의 역량과 평판은 스펙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CCX의 정체성 그리고 스폰서의 중요성까지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CCX는 이미 유망한 기업, 바로 그 인플렉션을 찾아서 합병 계약까지 발표했고 이제 최종 완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합병 발표 단계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통합 과정을 남겨두고 있는 단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핵심 동력, 합병 대상인 인플렉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CCX의 현재 가치, 그리고 미래의 잠재력을 이야기할 때 이 인플렉션, 과의 합병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2025년 9월 8일에 이 합병 계약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CCX는 단순한 금융도구에서 순식간에 최첨단 기술 성장주로 변모하게 된 거죠. 인플렉션.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원래 이름은 콜드 퀀타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23년에 사명을 인플렉션으로 변경했습니다. 콜드 퀀타라는 이름도 사실 꽤 알려져 있었는데 아마 회사의 기술 범위가 넓어지고 상업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좀 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름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회사가 다루는 기술이 양자 컴퓨팅, 양자 센싱, 양자 네트워킹.
와,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퀀텀 테크 분야인 거죠? 정확히 어떤 걸 하는 회사인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허허, 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딥테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뭐 인공지능이나 우주항공 같은 분야에서 많이 쓰는 말 같던데요. 맞습니다. 기존의 기술을 조금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과학적 발견이나 공학적 혁신에 기반해서 세상을 바꿀 만한 잠재력을 가진 기술들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인플렉션이 다루는 양자 기술은 그 딥테크 중에서도 정말 최첨단에 속하는 분야입니다. 최첨단 중에 최첨단이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나 통신 기술은 고전 물리학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근데 양자 기술은 원자나 전자 같은 아주 미시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양자역학의 독특한 현상들, 예를 들면 중첩, 슈퍼포지션이나 얽힘, 인탱글먼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기존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중첩, 얽힘. 와, 역시 어렵네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양자 컴퓨터는 뭐가 다른 건가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양자 컴퓨터인데요. 기존 컴퓨터는 정보를 0 또는 1, 둘 중 하나의 상태로만 처리하잖아요. 이걸 비트라고 하죠. 네, 그쵸. 0 아니면 1. 근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 큐비트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중첩 현상입니다. 마치 동전이 돌고 있을 때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 큐비트들이 서로 얽힘 상태가 되면 하나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큐비트의 상태가 즉시 결정되는 신기한 현상도 나타납니다. 0과 1을 동시에. 와, 그럼 계산 능력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건가요? 특정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빠른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신약 개발을 위한 분자 구조 시뮬레이션이나 금융시장 분석, 암호 해독 같은 복잡한 계산 문제에서는 기존의 어떤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계산은 기존 슈퍼컴퓨터로 수백만 년 걸릴 것을 양자 컴퓨터는 단 몇 시간, 몇 분 안에 해낼 수도 있다고 해요. 수백만 년 걸릴 계산을 몇 시간 만이에요? 와, 이건 정말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거죠. 양자 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역학 원리를 이용해서 기존 센서로는 감지할 수 없었던 아주 미세한 중력 변화나 자기장 변화 같은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뭐 자율주행차의 정밀도를 높이거나 의료진단, 자원탐사 같은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죠. 양자 네트워킹은 해킹이 불가능한 수준의 보안 통신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요. 듣기만 해도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런 첨단 기술들이 아직은 연구실 수준에 머물러 있다거나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아주 멀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잖아요. 인플렉션의 기술력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봐야 할까요? 혹시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딥테크, 특히 양자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넘어야 할 기술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플렉션의 경우 몇 가지 측면에서 그 기술력과 잠재력을 어느 정도 검증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아, 어떤 근거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플렉션에 투자한 주요 투자자들의 면면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투자자요? 누가 투자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의 절대 강자죠. 엔비디아. 그리고 미국 정부 관련 기관들이 인플렉션에 투자를 했습니다. 와, 엔비디아랑 미국 정부요? 이건 정말 무게감이 다르네요. 그냥 벤처 캐피털 투자랑은 차원이 다른데요? 그 분야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이 미래 AI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했을 가능성이 높죠. 아, AI와 양자 컴퓨팅의 시너지 효과를 본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특히 국방부나 정보기관 같은 곳들이 양자 기술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술이 미래의 국가 안보나 산업 경쟁력에 미칠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기존 암호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절대 뚫리지 않는 새로운 암호 체계를 만들 수도 있고요. 양자 센서는 잠수함 탐지나 정밀 타격 시스템 등 국방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와, 국가 안보까지 걸린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 정부기관들이 인플렉션 같은 유망한 양자기술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은 이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렉션은 특히 중성원자, 뉴트럴 애텀즈를 이용한 양자 컴퓨팅 방식을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중성 원자 방식이요? 그건 또 뭔가요? 다른 방식도 있나요? 네,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전도 회로를 이용하는 방식, 이온을 이용하는 방식, 광자를 이용하는 방식 등등.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인플렉션이 주력하는 중성원자 방식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중성 상태의 원자들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제어해서 큐비트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다른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큐비트 수를 늘리는 확장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에요. 아, 큐비트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군요. 양자 컴퓨터 성능을 높이려면. 그렇죠. 큐비트 수가 많아지고 또 그 큐비트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오류 없이 작동하느냐가 양자 컴퓨터 성능의 핵심입니다. 물론 중성원자 방식도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난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나 미 정부 같은 주요 플레이어들이 인플렉션의 이 접근 방식에 기대를 걸고 베팅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군요. 기술적인 부분은 뭐 저희가 다 이해하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냥 허황된 기술이 아니라 나름의 기술적 로드맵과 그에 대한 신뢰 그리고 든든한 뒷배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합병의 재무적인 측면 그리고 전략적인 의미를 좀 더 파고들어 보죠. 제가 보고 정말 놀랐던 게 인플렉션의 기업 가치를 무려 18억 달러로 평가했다는 점이에요.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2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약 18억 달러.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2조 4천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죠. 와, 아니 근데 인플렉션이 아직 뭐 본격적인 매출이나 이익을 내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쵸?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가깝다고 봐야 할 텐데 그런 기술 기업한테 2조 4천억 원이라는 가치평가는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좀 부담스러운 수준 같은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공격적인 밸류에이션인 것은 맞습니다. 현재의 재무지표,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익 같은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가치죠. 그렇죠. 이건 철저하게 미래의 성장 잠재력, 즉 양자기술이 언젠가 세상을 바꿀 것이고 인플렉션이 그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기대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의 꿈에 가격을 매긴 셈이죠. 꿈의 가격을 매겼다. 멋진 표현이긴 한데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도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양날의 검이에요. 만약 인플렉션이 정말로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상업화까지 순조롭게 이뤄낸다면 지금의 18억 달러라는 가치는 오히려 싸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10배, 100배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기술 개발이 지지부진하거나 상용화에 실패한다면 혹은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지금의 가치는 그야말로 거품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겠죠. 주가는 당연히 폭락할 거고요. 와,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극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높은 밸류에이션의 합병을 통해서 인플렉션에 얻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아, 얻는 거요? 그게 뭐죠? 바로 CCX가 IPO를 통해 모아둔 4억 달러 이상의 현금입니다. 이 합병이 완료되면 그 돈이 고스란히 인플렉션의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아, 맞네요. 그 5천억 원 넘는 돈. 네. 그 막대한 자금이 이제 인플렉션의 연구개발, R&D를 가속화하고 전 세계의 뛰어난 양자기술 인재들을 영입하고 초기 상업화 모델을 구축하고 생산시설을 마련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특히 양자기술처럼 초기 연구개발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분야에서는 이 자금 확보 능력 자체가 다른 경쟁사들을 압도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이 되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높은 가치 평가를 받는 대신 그만큼의 실탄을 확보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네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딥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초기에는 수익 없이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결국 꽃을 피우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스펙 합병은 인플렉션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양쪽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구조처럼 보이네요. CCCX 입장에서는 마이클 클라인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양자기술이라는 아주 핫하고 미래 유망한 분야의 혁신 기업을 발굴해서 성공적으로 상장시킨다는 스펙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스폰서는 성공적인 딜 클로징을 통해 스폰서 지분에 대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인플렉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하고 시간 걸리는 전통적인 IPO 절차 대신에 스펙 합병이라는 좀 더 빠르고 확실한 경로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동시에 시장의 뜨거운 주목을 받으면서 오롯이 기술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윈윈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기본적인 구조상으로는 분명 윈윈의 측면이 있습니다. CCX 스폰서는 성공 보수를 얻고 인플렉션은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고 또 CCX의 초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역시 유망한 비상장 기업이었던 인플렉션의 주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니까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합병 비율이라든지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 문제라든지 따져봐야 할 것들은 더 있겠죠. 당연합니다. 특히 스펙 합병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에게 주어지는 지분이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인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이런 희석 효과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합병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양측의 전략적인 필요와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6X라는 스펙이라는 그릇, 그리고 그 안에 담길 내용물인 인플렉션이라는 양자기술 기업까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2025년 10월 15일에 나타났던 그 5.88%라는 비교적 큰 폭의 주가 하락. 대체 이 시장 반응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장밋빛 합병 스토리에 뭔가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걸까요? 그날의 하락 원인을 딱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주가라는 게 워낙 다양한 요인에 의해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 유력한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장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유일 수 있는데 바로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입니다. 차익 실현이요? 네, CCX 주가를 보면 합병 발표가 있었던 9월 초 이후로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IPO 공모 가격이 주당 $10였는데 합병 발표 기대감과 발표 이후 열기가 더해지면서 $20를 훌쩍 넘어섰었거든요. 와, 그럼 단기간에 2배 이상 오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초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나 합병 발표 직후에 매수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꽤 쏠쏠한 수익을 거둔 셈이잖아요. 그럼 이제 합병 완료라는 최종 이벤트를 앞두고 이쯤에서 일단 수익을 좀 챙겨두자 하는 심리가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펙 투자는 합병 전후로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상태라면 일부 이익을 실현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아무래도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면 한번 쉬어갈 타이밍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수익을 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현금화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게 첫 번째 가능성이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시장 전체의 분위기, 즉 거시경제 환경의 변동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 외부 요인이요? 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경기 침체 우려, 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불확실성 요인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네, 그쵸. 매일같이 뉴스가 나오죠. 이런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보통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위험자산을 기피하는 경향, 소위 리스크 오프 심리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처럼 현재 실적보다는 먼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성장주들은 이런 시장 분위기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 왜 그런 건가요? 성장주들이 왜 더 민감하죠?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의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성장주들은 대부분의 이익이 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당장 돈을 못 버는 회사들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때는 CCX 같은 기술 기반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월 15일의 하락도 이런 전반적인 시장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금리가 오르면 미래의 꿈보다는 당장의 현금이 더 중요해지니까 꿈을 먹고 사는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는다. 이해가 되네요. 시장 전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은 바로 스펙이라는 구조 자체에서 오는 고유한 변동성입니다. 스펙 자체의 변동성이요? 그건 또 무슨 얘기죠? 스펙 주식은 일반 주식과는 조금 다른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합병 발표 전후 그리고 합병 완료 시점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서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합병 비율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지,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같은 규제 당국의 합병 승인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같은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아,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도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비율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요? 그건 뭔가요? 스펙에 처음 투자했던 주주들은 나중에 발표된 합병 대상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합병 자체에 반대할 경우 자신들이 투자했던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고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게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에요. 아, 그럼 합병이 싫으면 돈 돌려받고 나갈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CCX가 모았던 4억 달러가 넘는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러면 합병 후에 인플렉션으로 유입될 자금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인플렉션의 향후 성장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보통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와, 그럼 그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합병 완료가 임박해 올수록 시장 참여자들은 이 리뎀션 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예의주시하게 되고 만약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 주가에 미리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10월 15일의 하락 역시 아직 합병이 완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적 불확실성이나 리뎀션에 대한 우려가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첫째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 둘째는 금리나 경기 불안 같은 거시경제 요인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셋째는 스펙 합병 과정 자체의 불확실성, 특히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우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세 가지 요인이 10월 15일 주가 하락의 주요 배경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의 하락이 인플렉션의 기술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CCX와의 합병 자체가 엎어질 위험이 커졌다거나 하는 그런 근본적인 악재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오히려 합병이라는 큰 이벤트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성장통이나 과정상의 소음, 노이즈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겠군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의 세계에서 절대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또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날 하루의 가격 변동만 가지고 CCX와 인플렉션이 함께 그려가고 있는 이 거대한 미래 서사, 그 내러티브 자체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핵심 가치와 장기적인 잠재력을 꾸준히 점검하고 추적하는 자세겠죠. 좋습니다. 아주 명쾌한 분석이었습니다. 최근의 주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 CCX 인플렉션 합병이라는 투자권을 좀 더 큰 그림에서 한번 평가해 볼까요? 마치 투자 저울 위에 장점과 단점,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올려놓고 그 무게를 신중하게 재보는 것처럼요. 네, 좋은 비유입니다. 한번 다차원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이 투자를 해부해보죠. 첫 번째 저울에는 리더십과 신뢰를 올려보겠습니다. 리더십과 신뢰요? 네, 강정은 역시 앞서 계속 강조했던 마이클 클라인이라는 인물입니다. 월가에서 잔뼈가 굵고 특히 루시드 딜처럼 복잡하고 큰 규모의 스펙 합병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베테랑 스폰서라는 점. 그의 명성과 평판은 단순히 자금을 모으는 능력뿐만 아니라 합병 이후에 인플렉션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시장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데 대한 높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렇죠. 믿을 만한 선장이 있다는 건 큰 장점이죠. 그럼 약점은 뭘까요? 약점도 명확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스폰서라고 해도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100%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양자 기술이라는 분야는 마이클 클라인조차도 이전에 깊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완전히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스폰서의 경험이나 명성만 믿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술적 혹은 시장 환경적 변수에 스폰서조차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죠. 너무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하긴 그렇겠네요. 과거 성공 방정식이 미래에도 통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자, 다음 저울에는 기술과 잠재력을 올려보죠. 이건 강점은 너무나 명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강점은 바로 양자 기술 그 자체입니다. 성공만 한다면 컴퓨팅, 센싱, 통신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그야말로 혁명적인 기술에 투자한다는 점이죠. 만약 인플렉션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 기업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퀀텀 점프가 가능한 거죠.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하지만 그만큼 약점도 치명적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약점은 바로 그 불확실성입니다. 첫째, 이 양자 기술이 과연 언제쯤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5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아니면 20년 이상 걸릴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기술적 장벽에 부딪혀서 상용화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인플렉션 외에도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IT 기업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양자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플렉션이 과연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모 아니면 도, 정말 딱 그 말이 어울리는 분야네요. 자, 세 번째 저울에는 재무 및 구조적 측면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강점으로는 우선 스펙 합병을 통해서 이미 4억 달러 이상의 확실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본 집약적인 딥테크 기업에게는 연구개발과 성장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한 전통적인 IPO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상장 및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스펙 구조의 장점도 무시할 수 없죠. 네, 자금 확보와 신속한 상장, 중요한 강점이네요. 그럼 약점은 역시 그 높은 밸류에이션일까요? 맞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역시 초기 기업 가치를 18억 달러로 평가했다는 점, 즉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입니다. 미래의 성장 비대치가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인플렉션의 성과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소위 기대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또한 스펙 구조 자체의 약점도 있는데요. 스폰서에게 주어지는 지분, 파운더 셰어즈나 워런트화 등으로 인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구조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높은 기대치와 지분 희석 가능성, 이것도 잘 따져봐야겠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저울입니다. 시장 및 환경 요인을 올려보죠. 네, 시장 및 환경 측면에서의 강점은 앞서 언급했던 엔비디아나 미국 정부 같은 강력한 파트너 혹은 후원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인플렉션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투자 유치나 정부 프로젝트 수주, 사업 협력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자 기술 자체에 대한 시장과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언론 노출이나 시장의 주목을 받기 용이하죠. 확실히 든든한 우군이 있다는 건 좋네요. 약점은 뭐가 있을까요? 약점으로는 역시 거시 경제 불안정성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리 변동, 경기 침체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 심리가 급변동하면서 주가 역시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양자 기술이라는 분야 자체가 아직은 대중에게 너무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시장에 오해가 발생하거나 투자 심리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가지 차원에서 장단점을 다 올려놓고 보니 이 CCCX 인플렉션 합병 투자의 성격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 투자는 결국 현재의 실적이나 가시적인 성과에 기반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아주 과감한 베팅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들이 아니라 양자기술 혁명이 언젠가 세상을 바꿀 것이고 인플렉션이 그 혁명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인 서사, 내레티브에 투자하는 행위라고 봐야 하는 거죠. 서사에 투자한다. 네, 정말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나타났던 그 주가 하락은 이 거대한 미래 서사 안에서 잠시 일어난 작은 파동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 서사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로 보기는 아직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서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CCCX 혹은 합병 후의 인플렉션 주식을 단순히 기술주 중 하나로 보기보다는 어쩌면 양자혁명이라는 거대한 미래의 가능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입장권이나 티켓처럼 생각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맞아요. 이 투자는 마치 미래로 가는 열차의 티켓을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티켓이 정말 엄청난 부를 가져다줄 골든 티켓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그냥 종이 조각이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꽝 티켓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와, 골든 티켓 아니면 꽝 티켓이라 정말 극단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인플렉션과 양자 기술이 만들어갈 그 서사를 얼마나 강하게 믿는가? 그리고 그 서사가 만약 현실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위험, 즉 투자금 손실 가능성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투자 결정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잠재적인 보상이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투자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저희가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처럼 처칠 캐피털 코프 X, CCCX와 인플렉션의 합병은 마이클 클라인이라는 노련한 금융가의 전략과 명성, 스펙이라는 혁신적인 금융 도구의 활용, 그리고 양자기술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엄청난 잠재력이 한데 얽혀있는 정말 흥미진진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투자 사례인 것 같습니다. 최근의 주가 하락 역시 이러한 복잡하고 다층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고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첫째, 나는 인플렉션이라는 회사와 그들이 추구하는 양자 기술이 그려나갈 미래의 그림에 얼마나 강하게 공감하고 동의하는가? 단순히 유행을 따르거나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비전을 믿는가 하는 질문이죠. 네, 첫 번째 질문이 그거군요. 비전에 대한 공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찬란한 그림이 혹시 완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당한 수준의 불확실성과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극심한 주가 변동성을 나는 정말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손실 가능성을 포함해서요. 네, 여러분의 투자 여정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솔직하고 냉철한 답변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께 좀 더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죠? 우리는 흔히 단기적으로는 기술 변화를 과대평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양자 기술의 상용화가 10년, 20년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기술적 돌파구가 열리고 상업화가 급물살을 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만 해도 짜릿한데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너무 비싸다, 거품이다 라고 논의하고 있는 이 18억 달러라는 인플렉션의 기업 가치가 불과 몇 년 뒤에는 오히려 정말 말도 안 되게 쌌던 가격이었다 라고 평가받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치 초창기의 인터넷 기업이나 전기차 기업들처럼요. 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겠지만요. 인플렉션이 도태되면서 상용화가 계속 지연되거나 아예 좌초될 가능성 역시 똑같이 존재합니다. 이 극심한 불확실성의 양극단 사이 어딘가에 미래가 있겠죠. 당신은 그 스펙트럼 위에서 어디쯤에 서서 미래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하고 동시에 닥쳐올지 모를 위험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CCCX, 인플렉션 투자, 더 나아가 모든 혁신기술 투자의 본질이자 가장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